녹화를 하고 오늘 홍성건 회장님하고 이금표 대표님도 들어와 주셔갖고 되게 이따가 토론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잠깐 드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녹화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는 녹화 들어가니까 녹화하고 저희 녹화된 파일은 유튜브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39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특집으로 킨텍스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원래 저희가 하던 포맷으로 돌아와서 줌에서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하고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온라인 전시회 내지는 온라인 컨벤션과 관련된 온라인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과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드릴 분은 오늘 발제도 같이 해주실 마이스 허브의 김은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베페의 강신동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페 강신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원래는 모닝엔터컴이라고 PCO를 하셨었다가 요새는 맥앤웹이라고 IP 관련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대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모닝엔터컴의 맥 그리고 웹뉴스의 맥앤웹의 김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김은균 대표님은 제가 이제 다른 연으로 해서 한번 이제 뵀었던 적이 있었고 이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갖고 제가 알던 때보다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국내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이 마이스허브의 김은균 대표님께서 온라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학문적으로 이 마이스를 공부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IT 쪽으로 이제 마이스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그동안 했던 이제 경험들 이런 거 위주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네네네. 자, 일단 작년에 저희가 한 150여 개 온라인 전시 사이트들을 구축을 했어요. 이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업계에는 좀 송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했는데 IT 업체들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더 좋아지기도 했고 특히나 또 이제 정부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준비 때문에 지원이 많아지면서 사실 인력들 수급이 차례 되게 어려워졌을 만큼 사실 일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구축했던 사이트들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좀 카테고라이징을 좀 해봤어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장단점들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의 사이트가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세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셨을 때는 전시 부스에 대한 규격, 신청, 이렇게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이 있었다고 하면 오프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는 이제 오프라인 설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전에 입력하셨던 디렉토리 정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기업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품 이미지 그런 상세 설명들이 대단히 꼼꼼하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인쿼리라고 해서 여기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 메시지를 보낸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 영상 동영상 오른쪽에 보면 버튼 3개가 보이시죠? 저기 여기 인쿼리도 보내고 이브로셔 카탈로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미팅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가장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가 보통 이런 디렉토리 형태의 사이트들이었고요. 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사실 가장
적합하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전시회.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었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지페어라고 하는 이제 소비재 관련된 전시 쪽이었는데, 그 좀 더 입체감 있고 공감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VR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좀 비용이나 이런 예산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일러스트 형태로 이제 여기 관을 구성한 거예요. 다이닝관, 헬스관, 뭐 리빙관, 뷰티관,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제품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때는 방금 조언해 보셨던 이제 디렉토리 형태로 보통 나오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구성을 이런 상태로 많이 하셨고요. 다음의 케이스는 물론 전시장을 그려놓은 건 아니지만 역시 접근 방식을 이렇게 맵 형태로 접근을 시킨 방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매칭이라고 하는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와서 성과가 잘 나온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VR 형태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VR로 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실제로 그 비용을 얼마큼을 내면 100부스에 얼마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이트들도 있고, 업체가 직접 해당 전시에 맞게끔 3D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웹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어준 이런 형태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VR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많이 했었는데, VR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언리얼이라든가 유니티를 쓸 경우에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그 VR 실감 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헤드마운트라고 하는 이제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야지만 볼 수 있고, 웹에서 볼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웹 VR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공에서 많이 이 부분들을 많이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쪽 예산을 써서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뒤에 화면 보시면 이제 실제로 모든 사이트를 VR로 만들어 놓으니까 무겁더라. 그리고 한 번 들어갈 땐 재밌었는데 두 번 들어가니까 조금 그 피로감이 높아지더라. 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로 랩핑을 하고 그 안에 이제 VR 전시장을 만들어서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장을 실제로 거기서부터 투어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구성을 사실을 좀 하셔서 많이 바꾸셨었죠. 이게 가장 많았던 형태 같습니다. 이게 총 3가지가 가장 많았었고, 작년 행사들 특징을 딱 보면 웨비나는 모든 전시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100% 온라인으로 웨비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 100% 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은 이제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팅 시스템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화상으로 하게 되면 비즈니스 미팅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과거에는 오프라인 전시장으로 바이어들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미팅을 하셨었잖아요. 전시도 하시고. 그랬을 때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 시간만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는데, 이제 해외랑 그 화상으로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표준 시간대, 그분이 계신 시간과 우리나라에서 맞는 시간이 미팅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시간을 거기 맞게끔 또 표시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했던 전시들이나 이런 이벤트들 중에서 대부분 이 비즈니스 미팅과 웨비나가 많이 들어갔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색다른 화면이 나와서 조금 이거 뭐야 싶긴 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온라인 전시가 이게 대체제냐 아니면 보완제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쪽 일을 하게 된 뭐 동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전시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저희보다 잘 아실 텐데, 제가 참관객이었을 때 전시는 진짜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허세가 좀 들어갈 만큼 제 마음속에 야, 이런 멋진 곳에서 이런 기술을 내가 구경을 하네? 내지는 저런 유명한 연사를 내가 이런 데서 보네? 전반적인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일을 1년, 2년, 3년 하면서 슬슬 피로감이 생기면서 이런 그림은 작아지고 있지만, 지금 이쪽 그 마이스 쪽을 들어와서 관람하시는 단순 관람객들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그런 사실 그 감성적인 어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나 온라인 전시에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게 있고, 참관객이 언젠가는
바이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참관객이 보는 마이스의 이미지는 이럴 것이다라고 제가 일단 좀 넣어봤고, 참가사가 생각하는 마이스의 이미지는 전시 부스죠. 일단 부스 얼마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거야? 어떤 물건 들고 나가지? 막상 나가면 얼마나 우리 부스에 손님이 찾아올까? 그래서 만약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 제품을 설명을 해줄까? 미팅을 할 부분, 그리고 컨퍼런스도 구용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전시 이 참가사가 바라보는 그 마이스는 마케팅 툴이죠. 그래서 그 매출을 올리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 전시에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바이오는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아마존에서 소싱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장에 나가서 그 전시장에 나가시는, 굳이 이분들 나가시는 이유는 실제로 물건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시잖아요. 입체감 있게. 인터넷에서 사진 수백만 장 떠돌아다녀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고 만지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왜 만들어 놨느냐면, 그 온라인 전시를 만드시는 분들이 목적, 어떤 이해관계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시 사이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가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VR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의 어떤 전시장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뭔가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참관객이라든가 바이어를 좀 타겟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저는 이런 사이트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던 디렉토리 형태. 왜냐하면 퍼포먼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빠르거든요. 물론 단점은 있죠. 저희가 요즘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내일 아침에 먹을 반찬 밤에 주문해 놓으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들 보고 있는 게 과거엔 재밌었지만 이제 이게 주문하다 보면 이게 일이 되면서 되게 피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전시를 그냥 단순히 디렉토리로 만들었을 때 장점이 있다 없다, 이거는 바라보는 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저희 고객사 중에 VR 전시장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것도 있죠. VR 산업도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뭐 메타버스니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살아날 거고, 당장에 뭔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시 참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경우, 그런 가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았고요. 자, 지금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 종합을 해서 작년에 조금 잘 됐던 행사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 SPP라고 하는 이제 이 행사는 사실 전시 사이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전혀. 그럼 완전히 카탈로그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옵션이 정말 세세하게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전문가 수준으로. 이거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여기는 이제 컨텐츠 쪽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영상들, 제품들 이런 걸 동영상으로 다 보고, 그 아래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왜 설명을 드렸느냐면, 온라인 전시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쇼핑몰을 타겟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검색이고요. 두 번째는 체류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러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검색한 물건보단 그 밑에 여기서 추천해주는 검색해주는 상품들을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실제로도 매출이 거기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 회원가입을 할 때 등록했던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 사람들한테 너랑 비슷한 장르의 업체가 어떤 업체고 이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룰 베이스로 일단은 제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고, 이분은 사이트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내비게이션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집중도 있게 뭔가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너의 사이트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누적 시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 레포트를 쫙 보면 우리 쪽 사이트에 관심 가졌던 고객의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할 타겟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온라인 전시의 사실 핵심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하고 조금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룰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어떤 업체가 연결되게끔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을 프로그램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이제 4차 산업의 핵으로 떠올랐죠.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쫓아가서 1등이 되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3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시장을 실제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뭐 온라인으로 어떤 전시나 상담회를 했을 때 비즈니스 미팅이 일어나는 시간을 열로 볼 때 미팅 신청과 주선에 들어가는 시간이 7알이고요. 3알이 거의 그 등록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7알이 거의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7알이 거의 한 3알로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상당히 퍼포먼스도 나오고 실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아마 교수님하고 저기 예전에 그 빅데이터 관련돼서 저희가 맞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다 우리 산업에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런 산업 분류 보고서 저희 뭐 IR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 데가 해외에도 거의 없고 많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누적 쌓아가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비정형 데이터 아까 이분들이 들어오셔 누적된 시간도 있지만 이분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야 부정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진 못하겠지만 이분들의 검색하는 조건을 어떤 걸 키우면 좋을지 뭐 내지는 어떤 관심사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누적을 해서 너희들이 우리 온라인 전시에 들어왔을 때 그냥 디스플레이 잘해줘 수준이 아니라 어떤 너희들이 만약에 돈을 들여서 뭐 얼마의 돈을 들였을 때 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ROI 자료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트에는 들어오고 싶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분석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거를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그 온라인 전시가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용 기능을 잠깐 보였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얼마고 부스는 얼마고 이걸 넣어놨는데 제가 참고 사이트를 여기를 놓을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놨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했는데 구두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온라인 전시라고 하는 게 정말 새로운 기술이냐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데이터 누적에 관심을 갖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온라인 전시가 새로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그 오프라인 전시를 위해 참가했던 정보들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등록하면서 여기에 디렉토리를 좀 더 멀티미디어하게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바로 그게 온라인 전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시는 이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리빙 디자인 페어 이런 전시들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참가 등록하신 분들의 전시 디렉토리를 다 외부로 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디렉토리 책자가 워낙에 고급으로 고사양으로 잘 나오니까 행사장에서 돈 많원씩 막 팔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온라인에 딱 올리는 순간 그분들도 되게 걱정을 하셨거든요. 책자 판매가 많이 줄지 않을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온라인에 이렇게 참가했을 때 이거 과감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록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참가 업체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이 디렉토리 책자는 이제 한번 행사장에서 들고 갔다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누적이 돼 있으시니까 전시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자기의 상품도 계속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전시 부분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아닌가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발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마이스 허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작년에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 행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후반부에 많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아까 저랑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었는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저희 업종에 계신 분이 아니시니까 가능한 거.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이미지, 참가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시회는 이런 거다. 네.
이제 참가 업체나 바이어는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전시회를 온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뭐 대체제냐 보완제냐의 이야기를 뭐 잠깐 나누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없이 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온라인 영역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영역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메타버스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물론 아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 형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마이서버에서 지금 제공해 주시는 기술들이 상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장의 세렌디피티 기능 우리가 막 이야기 하거든요. 전시회는 갔는데 나는 뭐 ABCD 원래 볼 게 목표였는데 갔다가 뜻하지 않은 뭐 가나다를 만나는 거죠. 그게 되게 재미있고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온라인에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만약에 향후에 인공지능 큐레이팅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런 게 좀 더 실제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업체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까지 현재 갔구나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놀라운 게 몰입도 그러면 가능한가 봐요.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온라인 만들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몰입이에요. 참가자가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 회의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시회는 이제 그렇게 계속 내가 원하는 쇼핑에서의 온라인 쇼핑처럼 계속 원하는 걸 주면 원래 이제 인터넷 쇼핑에서의 개념이 우리가 플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로우가 생겨갖고 완전 무아지경에 빠져서 쇼핑하는 듯이. 근데 전시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진짜 만들어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에 되게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 이거 관련돼서 아까 이제 그 강신동 전무님께 먼저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데 배페도 사실 못지않게 누구보다 어떤 전시회보다 먼저 온라인 배페 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강 전무님이 보시기에 온라인 전시회라는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선 필요하다 아니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그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그런 어떤 논점 자체가 이제 결부가 되는 건데 사실 코로나가 10몇 개월 전에 발생을 했고 아마 한 1년 전부터 작년 뭐 3, 4월, 4월부터 온라인 전시회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여러 학계에서나 업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완제 역할은 힘들고 이제 대체제로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닌가 싶고요. 보완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오프라인 전시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객들에 대한 고객 가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거래 상담이나 판매 홍보나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이슈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제는 힘들 것 같고 대체제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전시회가 B2B냐 B2C냐 뭐 자본제냐 소비제냐 내지는 뭐 그 주요 품목이 고관여 품목이냐 저관여 품목 이런 거에 많이 따라가지고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희 대표님, 김대희 이사님, 네네. 뭐 우리 IP 쪽으로 더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 이제 마이스 쪽에도 활동하시니까 요거 지금 이야기하셨던 이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바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강신동 전무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이 온라인 전시회가 대체제냐 보완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분법으로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온라인 전시회가 대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작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영역이 대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배페의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페 같은 경우도 이건 충분히 그 B2C? 대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B2C 또 영역. 이게 또 만약에 이 보완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국방 관련 뭐 그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건 정말 실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G스타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에 있던 거를 지금 이건 오프라인으로 끌어낸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는 이런 마니아들이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 즐거움. 덕후들 음.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음. 온라인으로 가면 뭐 G스타의 전시가 저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미 지금 그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 온라인 전시에 대한 효율성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싸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대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회의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의 시장도 보면은 저희들이 그 진짜 실제 같은 진짜 아니 진짜 같은 가짜 뭐 이런 걸 아무튼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도 회의를 하는데 홀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투명 디스플레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시뿐만이 아니라 회의에서도 계속 이게 지금 요구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온라인 전시로 그냥 우리가 쉽게 봐도 되는 전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에 뺏기는 걸 그냥 감수해야 되고 반면에 직접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방 전시라든지 뭐 G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험이 필요한 오프라인 전시회가 필요한 온라인을 보완제로 써야 되는 전시 요거에 저희 전시 쪽을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김은균 대표님께 제가 그 발언 기회를 드리긴 할 텐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 게임과 관련돼서 그 작년에 인디크래프트인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 회사가 하는 온라인 게임 대회가 온라인에서 개최가 됐죠. 그 어마어마 메타버스 제페토 뭐 이렇게 구성해갖고 몇만 명이 들어가서 온라인상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뭐 게임 전시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게임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이 온라인에 대한 이 뭐라 그러죠 느낌이나 이게 저희랑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아마 G스타조차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영역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예 김은균 대표님. 네. 네. 아까 그 보완제냐 대체제냐 네. 뭐 사실 답은 없죠 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까 좀 말씀도 하시기 또 하셨어요. 대체될 것들은 이미 대체가 됐고요.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같이 가는 케이스도 이미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그 산업 그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발표하던 자료 중에 전시가 특정 기간에 딱 몰아서 한 3, 4일 이전에 하던 것들이 온라인화되면서 1년 내내가 되든가 상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관사나 주최자가 참가하시는 그 바이어나 셀러를 프레스를 하고 프레스란 말은 좀 잘못됐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참가하게끔 막 프로모션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놔두는 거 하고는 하는 거 땅 차이더라고요. 1년 내내 놔뒀는데 비즈니스 미팅이 몇 건 안 생겨요. 온라인 뒀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아까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온라인에서 하던 어떤 행위라든가 꼭 행위라는 게 꼭 전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시 주최자가 이런 프로모션을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다른 형태로라도 바뀌어서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가
그 주최사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만약에 전시회가 개최가 되면 수익 모델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모든 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1년 내내 이제 기존의 주최사들이 하시던 서비스를 1년 내내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 강전무님이 아마 이제 B2C는 대체제도 되지 않겠냐 얘기하셔갖고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네. 전시 서비스를 1년 내에 구현하는 온라인화하는 부분이 네네네. 저희들도 뭐 그거를 위해서 쇼핑몰도 구축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쿠팡이나 오픈몰 같은 그런 대형 쇼핑몰하고도 경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비즈니스의 업의 정의 문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전시 주최자가 할 일이며 전시 주최자가 그걸 했을 때 얼마큼 경쟁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느냐. 지금 뭐 쿠팡을 비롯한 그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그 큰 그 인터넷 커머스 업체들하고 결국 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소위 영세한 그러니까 이 사업 차원에서 보면 영세한 주최자들이 그거를 영위할 만한 뭐 인적 어떤 리소스나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 그 시스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저는 국내 주최자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 전시업하고 이커머스하고 다른 게 비용과 지출 그 수입 구조가 굉장히 다르죠. 이커머스는 그 입점한 브랜드들의 판매 수수료로 이제 플랫폼들이 먹는 구조이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책정된 참가비를 이제 매출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는 호흡이 길고 어떤 그 재무 구조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수수료 베이스로 가면은 굉장히 이게 접근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과연 이 전시 사업을 하던 사업자들이 커머스 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뭐 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학교에서 제가 얘기했고 많이 언급을 했지만 배페 같은 경우에도 뭐 출산율도 괜찮고 유아업계 전체 시장이 괜찮을 때는 쇼핑몰과 그 우리 그 디지털 뷔페라 그래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올렸었는데 그 본연의 사업이 또 꺾이면서 온라인이 잘 구현된다는 차원하고 그 온라인을 전시회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차원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주최자가 가지고 있는 참가업체나 그 참관객들에 대한 로열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스템 운영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을 구현해서 365일 비즈니스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네, 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김홍근 대표님 혹시 그 구현하셨던 사이트들 중에 이렇게 365일 이런 서비스를 했던 그런 주최 전시회가 있었었나요? 꽤 많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데였나요? 정부 단체였나? 행사가 있었어도 행사를 못했을 경우, 행사를 하셔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냥 계속 열어놓고 미팅, 뭐 제품을 어쨌든 계속 360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미팅이 일어나게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네. 미팅 신청해서 시간 잡고 이런 형태는 계속 유지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딱 이름을 대긴 뭐 식품전은 사실은 그렇게 했었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품전이나 만약에 쥐페어 이런 곳이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국가기관이 이제 운영하는 그렇죠. 전시회다 보니까 뭐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한 부분이 있고 민간하고는 이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는 않을까. 민간이 상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 150개 하신 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정부 주최 내지는 정부 후원 행사가 많으셨나요? 민간 공공이 행사. 많죠. 아무래도 공공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지금 정부 행사들은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으로 적용을 했고 온라인 플랫폼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민간이 그 플랫폼도 다시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올린다고 할 때 참가 업체가 과연 써보지 않은 이거에 참가비를 내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민간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못 만들고 당연히 인력이 없으니까. 어디다 이렇게 외주를 주려고 해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지금 이제 강 전무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B2C 영역에 요새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플러스 쇼핑 이런 라이브 커머스들이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주로 민간 주최사 전시회인 것 같아요. 가령 무슨 어떤 게 있을까요? 애완용품 전시회다. 그러면 펫 전시회와 관련돼서 거기에 커머스가 하나 붙어갖고 이렇게 이 펫 전시회에 나온 참가 업체들하고 얘네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또 있는 업체일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가 붙는다면 민간 전시 주최사가 하던 전시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굳이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서 네. 매출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굳이 전시가 아니어도 매출을 충분히 내고 있죠, 사실은. 네. 쇼핑몰 연에 100억 이상 하는데 1000개 이상 넘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사이트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마켓에 들어가는 게 유저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통 들어가서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시가 그런 마켓에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왠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한 고객이 제가 그 정보를 받아서 어떤 몰에다 넣어주고 제가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온라인에 넣어주게 되면. 근데 제가 뭔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모션을 할 때는 그 전시를 주최하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화된 유저들도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 유치를 해야 된다,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 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꿔놨잖아요, 사실은. 그쵸. 영세상이 다 없어졌고, 그건 어차피 흘러간 대세인 거라 거스르지도 못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전시가 그쪽으로 소셜로 들어가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경쟁력이 스스로 자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대체제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참관객 유치도 쉽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커머스가 좋아서 막 같이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이제 수단을 찾느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과연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희 이사님께서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IP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신 이유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IP 쪽으로 저희가 사업 확장을 한 이유가요. 네. 원래 마이스 예전부터 계속 하시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스 사업에 어떤 사업을 더 얹히면 우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온라인으로 저기 클릭 마이스라는 사이트도 한 10년 가까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30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요새 웹 추세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자이 나중에 이 DB를 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앱 형태로 지금 현재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이 왜 IP를 선택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IP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IP, 그러니까 저희 마이스를 하는데 이 IP를 갖다가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는데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냐를 갖다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일단은 알려야 된다. 아, IP가 그래서 쉽다고. 네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라는 거를 갖다가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 어려운 신문사를 만드냐. 저희가 1818 18,818번째인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그 경쟁이 치열한데 뭐하러 후발업체로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갖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인터넷 신문 시장에 광고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IP라는 이 주제로 하나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비록 지금은 조그만 인터넷 신문 같지만 이거를 갖다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 IP 관련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언론들을 다 집중을 해서 미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지식 재산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보면 그런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미디어 네트워크에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이고 뭐 여기에 가입된 다른 뭐 저기 후진국의 어떤 국가에서 또 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이게 지식 재산의 확산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정도까지만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약간 다른 영역인데 네. 그 인력을 새로 뽑으셨어요, 다? 작년에 기존 인력 플러스 한 인력 충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업무가 되게 다른 상이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IP 기사가 뭐 즉각 뭔가 새로운 기사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 뭐 일반 신문 같이 새로운 소식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IP 소식을 그러니까 차분하게 저희들이 전하면 되거든요. 클릭마이스를 원래 하셨기 때문에 IT 인력을 보유하고 계셨나 봐요. 네네네. IT 인력이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사업 전환을 하시는데 조금 원활하게 하셨나 보네요. 계속 그런 뭐 저희들이 이런 그 관련 회의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저희들도 모르게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2달 만에 런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이스 회사, 그러니까 PCO 회사인데 그렇게 계속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뭔가 그게 뭘까 갖고 안에 어떤 걸 갖고 계시길래 확장이 가능하신가라는 게 항상 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IT 인력을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계속 앱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진행이 되셨던 것 같은 그런 근데 생각이. 저희 IT 인력 가지고 개발은 못하죠. 그러면 기획하는 인력들 데리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없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래머가 코딩이 쉽게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코딩할 인력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 온라인 전시회로 조금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김은근 대표님 아까 이제 3가지 정도의 그런 모델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전시회를 하는 뭐 그래서 그 주최자의 어떤 관점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자기 전시회의 목적이나 이걸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구축 비용은 VR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비싼 거겠죠.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서울푸드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올라가는 참가 업체의 숫자가 많으면 뭐 더 비싸진다라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요? 대략?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 더 좋아요. 알 수 VR 있으니까. 전시장을 만드는데 보통 한 2억 정도? 전시장만? 전시장만. 문제는 오프라인의 전시장에 기둥 세우고 못지라는 이때 비용 나오는 것만큼 행사 지나면 다음에 못 쓰잖아요. 네네네. VR로 만든 전시장도 다음에 못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디지털이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시장의 분위기나 컬러나 이런 게 싹 바뀌면 3D 작업이라고 하는 게 한 땀 한 땀 사람이 진짜 뼈를 넣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다시 되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그 캐피탈릭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푸드 같이 그냥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는. 이렇게 페이지만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거를 만드실 때는 아까 VR 한 거의 절반 정도면 대략 나오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중요한 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네.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부분, 통계를 만드는 부분, 가시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보기에는 VR이 훨씬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 절반 정도에도 이 정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 한 가지, 아까 이제 서울푸드에 그 보여주셨던 페이지, 그냥 그 페이지만 만드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최자가 보는 대시보드가 있잖아요. 네. 그 그 기능이 같이 붙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 보통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는 네. 기본적으로 PCO나 주관 주최자가 쓸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이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비시다타 대시보드를 보니까 엄청 화려하던데, 대시보드가. 그래프가 막 계속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럼 그게 기본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기본형은 아니죠. 네. 네. 그런 그래서 경우에는 비용을 더 추가 비용을 내서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내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올해는 좀 줄일 거야라고 말씀을 딱 네.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특정 고객에 맞춰서 하나하나 맞춰서 만든 이걸 SI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그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슈가 되게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발 업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조금 더 그 자체 행사를 하시는데 특색에 맞게끔 해드릴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개수가 많아지는 게 이제 저희는 SI를 해서 개수가 많아질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서 와이드하게 좀 가는 게 오히려 좀 시장에도 저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서 올해 좀 런칭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은근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 지금 인력 문제를 이런 SI 이렇게 시스템 업체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인력 뽑으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뭐 700만 원씩 지금 주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고스란히 이제 저희 같이 이 서비스를 쓰는 업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 회사 같은 데로 전부 다 흡수가 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인력들이 현재.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가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도 이번 잡지에 김상균 교수님 강원대학교에 요즘에 메타버스로 가장 핫한 피플이신데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면 사실은 또 전시회 영역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이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결국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참가 업체들이 자기네 정보를 참가 업체가 올리는 거죠. 네. 네, 참가 업체가 올리려면 매뉴얼 같은 걸 만드셔서 있나요? 매뉴얼 같은 거 제공도 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참가 업체들이 다 잘 올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통 이렇게 온라인 전시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전시하시던 분들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이쪽에 우리 분야는 업체들 사장님들 다 50대, 60대시라 이거 못 올려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50, 60대 사장님들은 비서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올리세요. 근데 이제 첫 해는 저희가 100이라고 하면 한 70% 정도만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0%는 온라인으로 못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막 그래요. 파일로 그냥 주시면 그냥 예전에 과거 매체를 갖고 보내시는 거죠. 그런 걸 받아서 관리자가 넣어드려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음에는 그 작년에 참가했던 업체들 70%가 온라인 등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재가입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쵸. 파일로 쓰던 것보다 작년에 쓰셨던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불러와서 내지는 조금 더 변경해서 이렇게 쓰게 되니까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업체들 어려워하지 않느냐? 다들 하세요. 잘하세요. 생각보다 잘하시죠. 의외로, 저희는 좀 어려워한다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그럼 무시하고 잘하시네요.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강전무님이나 김대희 이사님, 우리 김은근 대표님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만 제가 궁금한 것들. 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까 작년에 무려 150개 사이트, 전시 사이트를 구축하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금액도 말씀해 주셔서 대략 뭐 예상한 금액 정도고, 그거보다 뭐 VR 구현하면 더 들어갈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교수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딴 동네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막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협단체든 전시회의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서 참가비를 일부 받아서 이제 예산을 쓰는 이런 구조와 저희 같은 완전히 그 민간 주최자 같은 경우에는 참가업체의 참가비가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달하는 이제 그 온라인을 구현했을 때 과연 그 참가사들이 제대로 오프라인 전시회만큼의 참가비를 그 비용을 지불할 그런 의사나 효과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구축 그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그 대표님이 마이서브 김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아까도 뭐 그 365일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고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100% 민간 영역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주최자들이 이 온라인 전시회를 조금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시고 경험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적 영역하고 민간 영역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PCO하고 PEO가 다른 만큼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의견이나 팁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 잘못하면 당신당할 것 같다.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저희 소프트웨어 전시를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옛날에 저희한테 제일 유명했던 전시는 컴덱스였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던. 컴덱스 지금 안 하잖아.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CES 하나 남아있고 몇 개 안 남아있어요. IT 전시회는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시 안 해도 너무너무 귀신처럼 잘 찾아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검색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다르고 공공 다르다. 사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나 어떻게 말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민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페 같은 경우는 소비재이시고 그리고 파워 구매력이 아줌마들 이렇게 엄청 쇼핑 잘 하시잖아요.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기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사실 포탈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사실 들어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조금 달리 좀 하나 좀 희망적으로 좀 보는 부분은 이 전시 참가하시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쇼핑몰에다가 올려서 제품 팔아서 매출 많이 냈으면 예전부터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나왔던 이유는 정말 짧은 2, 3일간의 기간에 200만 원의 돈을 내고 고객을 2개를 잡아요. 그러면 10배 이상의 ROI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런 어떤 전시회를 1년에 한 2번씩을 나갔었는데 부스를 200만 원을 내고 조그맣게 들어가서 고객을 꼭 2-3개 이상을 만났어요. 그럼 그분들이 발주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낸 거에 몇 배를 내시잖아요. 저희는 ROI가 이렇게 뛰어난 마케팅 툴이 사실은 못 봤던 거죠. 우리 오버추어 광고를 연에 200만 원 이상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1년에 2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전시회는 딱 나가니까 바로 현장에서 뭔가 연결되는 그 다이나믹함도 사실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도 여전히 전시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축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SI 형태로 제공을 하면 이 민간뿐만 아니라 예산이 작은 행사들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 행사들 시스템 못 쓰잖아 라고 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코드리스
프로그램 안 하고도 좀 더 잘 쓸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내서 드려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은 정말 정책을 잘못 잡으면 만들어 놨다가 라이프 사이클 1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미 베페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으셔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적당한 업체를, 가성비가 좋은 업체를 만나서 파트너십 잘 맺으셔서 갖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시는 게 저는 그렇게 모래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물론 예산의 문제는 좀 있겠죠. 말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희 대표님, 김대희 이사님도 뭐 질문 있으시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즘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뭐 회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트렌드 자체가 비주얼 플러스 뭐 이런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직접 그 참가 업체가 뭐 60대 뭐 이런 되시는 분들이 쉽게 들어와서 뭔가 콘텐츠를 갖다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희가 온라인 회의 하나만 진행을 하는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그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참가해서 안 가고 그냥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 들어왔을 때 뭔가가 화면이 재미가 없고요. 하다못해 회의 하나만 보더라도요. 회의 하나만 보더라도 하다못해 재미가 없으면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이 가미되지 않을 때는 카메라 회의 뭐 저희들이 하는 걸 이걸 뭐 영상팀을 부른다 그러면 카메라 한 3-4명 그냥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해수부 저희들이 행사를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8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걸 비주얼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레일 카메라도 깔아야 되고 지미집도 놔야 되고 뭐 카메라 사방 군데서 잡아서 이걸 화면을 계속 역동적으로 보여줘야지 이게 온라인에 참가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이분들이 직접 뭔가 콘텐츠를 생성한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일반 참가자들이 이런 온라인 전시회 사이트를 갖다 방문을 했을 때 얼마만큼 흥미를 끌 수 있겠느냐. 결국은 뭐 이게 아니면 뭐 쇼핑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저희들이 또 요새 그 발주되는 그 정부 온라인 전시나 이런 사업들을 갖다 보면 그쪽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보면은 컨텐츠 제작비와 마케팅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어 저기 그 중기부 쪽 나온 과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콘텐츠 제작비, 마케팅비 포함해서 한 업체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지금 전시 주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끌어들여서 그만큼의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비용을 내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하신 거는 그 행사 예산이 아니라 한 개, 참가 업체 한 개? 네네, 참가 업체 한 개당 2천만 비용을 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뭐 전시회 통합 마케팅이라고 중개부에서 나온 그 과업이 있습니다. 그거 네. 보면 15억짜리거든요. 네. 참가 업체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업의 대부분이 그 참가 업체별 컨텐츠 제작 생성이거든요. 뭐 네.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 업체에 관한 이 컨텐츠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마케팅인데 뭐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전시하면은 그냥 홍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TV 광고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미스미디어 수단을 갖다 이용해서 이 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시장 장판을 잘 깔아놓으면은 뭐 참가자들도 오고 하면 이게 잘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지금 뭐 컨텐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온라인 전시로 갔을 때는 마케팅에, 그러니까 전시 주최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능력이 그만큼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마케팅도 이게 뭐 예전에는 그냥 전시 자체를 갖다 홍보하는 이런 홍보였다면은 지금 마케팅은 글로벌화해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게 개인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업체별로 뭐 타겟 마케팅을 해서 뭔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이 참가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온라인 전시에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말씀하셨던 그 60대도 가능한지. 네. 정말 김홍균 대표님께 한번. 네. 정도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네. 그 부분 네. 살짝 질문 던집니다. 네. 김홍균 대표님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참가 업체들한테 그 이런 콘텐츠 제작비, 마케팅비 제공했잖아요. 네. 그게 업체들이 등록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케팅 툴이 싹 사라졌으니까 마케팅 활동 하라고 마케팅비를 준 거지 등록을 못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입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상담회를 할 때 에이전트들이 바이어들이 직접 온라인 등록 안 하고 뭐 에이전트들이 등록을 대부분 해주시거든요. 미팅 신청까지도 물어보면서. 근데 그거는 그럴 만도 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뭐 정말 빅바이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참가 등록을 하는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대행을 해주겠지만 여기 오셔서 뭔가 등록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하고 이쁜 부분을 사실은 제품을 한두 개 올릴 때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제품이 한 몇천 개가 쑥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턴 제품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온 이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레인지가 잘 되고 제품의 양이 많아지고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볼륨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아까 김대희 이사님 얘기해 주신 거에 회의 같은 경우에 뭐 오프라인에서는 잡혀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온라인 상에서는 잡혀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나가버린다 얘기하셨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김웅균 대표님하고 그때 보면서 CES 앱 저희가 보면서 그 CES 앱은 그 시간대에 개최되고 있는 모든 그 세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제회의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큐레이팅, 그게 내가 세션 지금 원래 신청했던 건 A 세션이었는데, 듣다 보더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 연사의 강연 스타일이 안 맞는다든지 뭐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나가갖고서는 뭐 다른 거 찾자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안 되니까 그냥 다 이제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뭐 어디 하단이 뭐 어딘가에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렇죠. 그 세션 같은 시간대에 지금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한 가지만. 그 김은근 대표님 마이서브에서 전시회마다 세미나가 많이 붙었다고 세미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도 직접 만드셔서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붙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줌을 쓰겠다, 내지는 뭐를 쓰겠다라고 하면 API를 연결해서 갖다 붙이는 형태로 보통 해주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웨비나 하실 때 그 시스코 쪽 쓰시겠다라고 하면 시스코 갖다가 연결해드리고, 뭐 줌을 연결해드리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일단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고 황 교수님 뭐 마무리 멘트 겸 해서 혹시 이야기.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시죠.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저 누구야? 하프리 들어왔네. 하프리. 이혜정 대표님? 하프리 대표님. 이혜정 대표님이나 네, 오랜만에 이혜정 우리 대표님. 한상돌 대표님도 들어오시고 몇 분 계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가자분들이 질문을 이현철 대표 들어와 있네. 이현철 대표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질문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상돌 할 것 같은데. 한상준 대표님은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어 계시네요. 이혜정 대표님, 예, 말씀하세요. 그래? 이혜정 대표님 그 마이크가 꺼져 계셔서 마이크까지 있구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네. 저희도 고민은 이제 전시 주최자로서 이제 강신동 전무님처럼 같은 생각인데, 이제 모든 주최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민간 주최자가 전시를 온라인화 시켰을 때 참가사들이, 예를 들어 한 부스가 200만 원이고, 10부스를 나오는 2천만 원 내고 나오는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평면화가 되었을 때 어떠한 차별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A 업체에게는 기존에 받던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B 업체에게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라는 그 고민이거든요. 그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건 주최자들이 얼마나 기존의 업력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바이어를 이 온라인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는 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건데 온라인 상에서 그럼 이런 업체들의 뭐라고 할까요? 좀 비교할 수 있는 가치 구현의 방식이나 차별점을 조금 마이스터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시는지 조금 있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거는 바로 답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참가하는 전시 그러니까 참가 업체들이 다 동일한 금액을. 정부 행사니까 금액을 아예 안 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했다가 온라인으로 전시했을 때 수익 모델이 과거에 부스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 크게 들어오다 갑자기 안 나올 때, 그래서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네요, 보니까.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왔을 때는 이게 특색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여기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수익 모델이 기존처럼 부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파는 형태가 수익 모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비즈니스 방식도 물론 전시 주최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마케팅 회사나 광고 회사에 가깝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새 PCO도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그 예전엔 고객사, 주관사 이렇게 하셨는데 광고주란 말을 요즘은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주관 주최사들은 업체를 마케팅해주는 광고 툴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전시장을 임차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거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거기 참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게 온라인이 됐을 때 이제 부스를 판매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려워졌으나 저도 그거를 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로 다음에 공부를 좀 해볼게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그거는 제가 어떤 게 좋을지 제가 뭐 연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케이스를 좀 연구해보면서 찾아보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민간 주최사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아마 더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김은근 대표님 모시고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얘기는 하지만 진짜 플랫폼 만드시는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 질문도 많이 드렸고 답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강 전무님이나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대로 맞춰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늘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대체제, 보완제 뭐 이런 질문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최사들이 지금 이 상황에 피보팅을 잘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능력을 다른 쪽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커머스보다는 플랫폼이 저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작하시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주최자들하고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39차 온라인 전시회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황 교수님 왜 웃으세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아니세요? 제가 할 말이 그럼 저기 아, 황 교수님 말씀 준비하시는 네, 동안 기본- 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황 교수님 말씀 방금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세계 지식재산 미디어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은 훌륭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잘 활용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피보팅이셨던 것 같아요. 매교닉 같은 경우에 진짜 갖고 있던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써갖고서는 지금 계속 새롭게 변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미디어들하고 네트워킹을 진짜 잘 구축해 주시면 정말 어떤 그 해외 홍보하는 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황 교수님 그럼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그 마무리라기보다도 네. 저 마무리 오늘 아니고 이런 안 생각을 좀 끝나나요 오늘? 아니. 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 웨비나 했을 때도 어떤 우리 전시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질이란 게 여러 가지 그 IT 툴이 발달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업체를 어떻게 이제 장악하느냐, 좋은 바이어를, 아니면 참가 업체한테 가치를 준다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이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구색을 갖추고 장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바이어라는 사람 대부분 다 해외에 있고,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다들 얘기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로만 하던 바이어, 코토라에 주로 의존했던 바이어, 이게 이제 의미가 만약 없다면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전시업계도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바이어 그쪽으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진짜 무슨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할 거냐. 그래서 오늘 그 대한상인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제 우리 마이스 업계에 우리 PCO도 그렇고 우리 PO도 그렇고 이제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게 계속 정부의 손을 빌려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김원균 대표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무슨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포지션을 조금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 뭐가 이제 중요할 것이냐는 거.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전환기다, 그죠? 전환기.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환기에 저희가 있어서 더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9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